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헝가리 개요를 설명해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제가 버스 안에서 멘트를 하게 되는데 선호도가 좀 다르더라고요. 집중해서 듣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피곤하거나 혹시라도 제 멘트가 잠을 자는데 좀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이제 좀 테크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유튜브로 담아서 편하게 듣고 싶은 사람만 들어보자. 그리고 또 더불어서는 저를 만나기 전에 이 영상으로나마 좀 미리 친해져 보고 싶은 마음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은 헝가리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설명을 드릴 때 면적, 인구, 그리고 경제, 그리고 정치, 그다음에 문화 이런 식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큰 틀을 가지고 이제 좀 나뭇가지를 치는 거죠. 자, 우선은 이제 오늘의 주제, 자, 헝가리입니다. 헝가리 위치는 대략 동유럽 지역 국가에 있죠. 그래서 대략 이런 식으로 이제 헝가리의 나라 지역을 잡아 보면요, 내륙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인 반면에 이 헝가리는 바다에 접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주변 국가를 말씀드리자면 동쪽에 오스트리아, 북쪽에 슬로바키아가 있죠. 이렇게 이제 아드리아해가 흐르고 있는데 지중해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바다를 이제 따라 나라가 있죠. 크로아티아라고요. 네, 그리고 요 사이에 슬로베니아가 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 이렇게. 그리고 요 근처에는 이제 루마니아. 옆으로는 우크라이나가 있고요. 동쪽에는 이런 식으로 세르비아도 밑에 있어요. 세르비아가 있는 이런 식의 이제 발칸반도 그리고 크로아티아, 이제 동유럽, 서유럽 쪽으로 나가는 그런 중심에 이 헝가리가 있습니다. 면적은 대략 93,000 제곱킬로미터로 보시면 돼요. 이것을 좀 어떻게 비교하면 좋겠을까 제가 항상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안내를 드릴 남한 면적이랑 비교를 많이 합니다. 남해 면적이 대략 한 1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10만 제곱킬로미터를 따졌을 때 이제 거의 남한 면적과 비슷하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더 컸어요. 슬로바키아 일부랑 슬로베니아, 그리고 세르비아, 루마니아 땅까지도 원래는 이렇게 많은 땅들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세계 1차 대전 전까지는 이제 헝가리가 대략 30만 제곱킬로미터까지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1차 세계대전에 과거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시기에 이제 전쟁이 터졌고 연합국에 의해서 패배하게 되면서 이제 대략 한 50% 이상의 인구를 잃게 되고 거의 한 70% 이상의 땅을 빼앗기게 된 겁니다. 지금 거의 3분의 1만 남았잖아요. 수많은 사실 헝가리의 동포들이
오스트리아에도 살고 있고 슬로베니아에도 살고 있고 슬로바키아에도 살고 있고 루마니아, 세르비아, 저 멀리 크로아티아에서도 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각 나라별로의 이거 유럽 굉장히 가까운 유대 관계를 있는 것 같아요. 면적 설명을 드렸고요. 인구는 대략 960만 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랑 비교해 보면 쉽죠. 우리나라가 대략 5천만 명 되기 때문에 대략 우리나라의 5분의 1 정도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단하죠. 네, 같은 땅덩어리에 5천만 명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주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인솔자 중에 또 하나고요. 그중에 20%는 부다페스트에 있어요. 자, 헝가리인들은 스스로를 헝가리인이라 부르지 않아요. 자신들을 이제 마자르족이라 부르거든요. 거기 동쪽 유목민족이었었는데 이제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곳 헝가리에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도를 헝가리에서는 공식적으로 896년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헝가리인들은 인정하고 있어요. 동쪽에서 왔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와 뭔가 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주소를 작성할 때 큰 면적부터 이제 작은 지역까지 이렇게 쓰게 되는 순서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구, 동 이런 식으로 쓰는 방식이 비슷하고요. 그리고 날짜를 표현할 때도 연, 월, 일 순으로 순서대로 쓰곤 합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뭐 연도가 뒤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월이 들어가고 일이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 그래서 음식이 좀 비슷합니다. 음식. 그래서 1번 파프리카.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춧가루. 고춧가루를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고춧가루를 이용해서 만든 음식 중에 유명한 게 바로 굴라시입니다. 이게 이제 고기 스프인데요. 매콤한 파프리카를 넣어서 우리나라 약간 육개장 같은 그런 맛이 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헝가리 음식을 좀 맞아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이제 헝가리 파프리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헝가리의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엘베르트 죄르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 뭐 안 외워도 됩니다. 하지만 뭐 이분이 이제 이 파프리카에서 비타민 C를 추출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헝가리 오시면 기념품으로 뭐 사야 될지 알겠죠? 자, 정치 약간 민감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나라에 왔으면 그 나라의 간단한 그런 정치 체계는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이 투표를 딱 한 번 합니다. 언제? 총선. 국회의원을 뽑는 이제 곧 한다고 하더라고요. 4월에 한대요. 4월 초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관심사가 이 나라 지금 관심사가 다 지금 총선에 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나라의 국회의원 수가 199석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뽑힌 국회의원이 이제 자신들이 또 이제 제 1당에서 대표가 총리가 되는 거죠. 빅토르 오르반이라는 분이 있어요. 빅토르 오르반. 이분이 지금 대략 한 16년째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리가 행정, 뭐 법안 대부분의 중요한 것들을 다 하는 의원 내각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뭐 지금 뭐 EU랑도 지금 좀 어떠한 갈등이 있다고 하고 뭐 러시아랑도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주 지금 대표적인 인물이긴 한데
어쨌든 이분의 이제 위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떤 투표로 인해서. 그래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의원 내각제이고 이제 국민이 한번 투표를 해서 총선으로 199명의 이제 의원을 뽑는 나라다.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이 나라 1인당 GDP는 제가 알기로는 한 2만 불 정도로 네, 알고 있어요. 그래도 뭐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다음으로 전기차 배터리 그 수요를 공급해주는 공장이 거의 세계 5손가락 안에 들어요. 그 정도로 배터리 공장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지금 삼성 SDR이라든지 뭐 SK 이노베이션 등이 이 나라에 지금 공장을 지어서 굉장히 많은 한국 사람들이 와서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요. 최근에도 저도 비행기를 타고 헝가리를 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꽤나 많이 만났어요. 근데 대부분 그쪽에 SDI에서 이제 일을 하신다고. 유럽의 유명한 네노라는 그 독일 자동차 아우디라든지 메르세데스 벤츠라든지 그런 대단한 독일계 차량의 공장들이 또 이곳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악과 이제 관광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할 텐데, 음악 참 대단한 음악이 있죠. 일단은 영화 글루미 선데이, 레제, 이것도 어려워요. 레제 세르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작곡가가 현재 정말 있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의 출신이 바로 헝가리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서도 이 음악을 듣고 많은 사람이 그 음악에 매료가 되어 자살을, 음악가들의 또 나라기도 해요. 정말 유명한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 프란츠 리스트가 있잖아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피아니스트고요. 저는 뭐 사랑의 꿈, 정말 하늘에서 뭔가 은하수가 떨어지는 것 같이 막 찬란하게 들리더라고요. 사랑의 꿈 3번도 너무 좋고. 근데 그분이 유명해진 게 이탈리아 굉장히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하는 파가니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얘 라카페날라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영감을 받았고 그 곡을 피아노로 만들어냅니다. 굉장히 손이 빠르고 손가락도 굉장히 길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 프란츠 때부터 피아노 독주회를 했었을 때 피아노를 옆으로 놓아서 현대에 우리가 보는 피아노 공연들을 리스트에서부터 구상을 했다. 옆으로 앉아서 좀 더 음악을 좀 더 이제 관중들에게 바로 알릴 수가 있었고 자신의 좀 아주 멋있는 또 옆모습이 멋있었는지 옆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에티튜라고 하는 연습곡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그런 그 음악가들은 자신들의 연습곡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신의 뭐 제자나 그런 양성을 위해서 어떤 자신이 작곡을 해서 어떤 연습을 할 수 있는 곡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리스트의 연습곡은 연습곡이라고 할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만큼 굉장히 어려웠고 한번 나중에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데 이게 음악을 넣으니까 저작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을 이제 관련 음악을 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넣을 수가 없다라는 거. 네, 브람스라는 대단한 또 음악가가 헝가리 무곡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헝가리의 전통 음악을 자신의 스타일로 만들어서 음악을 표현했던 그런 고향이 바로 또 헝가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관광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죠. 대략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강이 도나우강. 강이 이렇게 흐르고요. 지금 동쪽에 있는 게 부다시, 그리고 서쪽에 있는 게 페스트시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부다페스트라고 부르는 거죠.
부다시는 좀 언덕에 있어요. 네. 좀 뭔가 좀 높습니다. 이렇게 그려볼까요? 네. 좀 높아요. 그리고 페스트시는 좀 이제 뭐 평지입니다. 네. 그래서 주로 조망은 부다시에 올라가서 이제 페스트시를 많이 바라보죠. 그래서 페스트시의 뭐 유명한 이제 건축물로는 국회의사당이 있습니다. 부다페스트로 오셨다면 꼭 한번 보셔야 되는 정말 랜드마크. 언제 봐야 돼요? 밤에 봐야 됩니다. 밤에도 그냥 노을이 쓱 내려앉을 때 보시면 안 돼요. 그냥 아주 깜깜할 때, 정말 깜깜할 때 해서 짠하고 보셔야지만 그 감동이 배가 됩니다. 그래서 노을 시간 보고 좀 애매할 것 같다 그럼 저녁을 아예 드세요. 어쨌든 국회의사당, 성 이슈트반 대성당. 두 건물만 봐도 이 부다페스트, 이 헝가리를 대부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건물이 지어진 연도가 1896년도예요. 양봉을 하게 됩니다. 네. 이 896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자르족이 이곳 헝가리에 와서 자신의 나라를 세웠다라는 공식 연도잖아요. 여기에 1000년 후 밀레니엄이 다가오면서 여러 건물들을 짓습니다. 네, 그때 뭐 국회의사당, 뭐 이슈트반 대성,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이 국회의사당의 높이가 896m예요. 이슈트반 대성당의 높이도 896m입니다. 제일 높은 건물이죠. 이 896m를 넘을 수가 없어요, 헝가리에서는. 네. 그래서 제일 높은 건물 이슈트반 대성당, 종교를 뜻하고, 그리고 국회의사당 뭡니까? 정치를 뜻하죠. 정치와 종교는 대등하다라는 것을 이 헝가리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슈트반 대성당은 성 이슈트반의 오른팔이 모셔져 있다 그래서 성물로. 그리고 국회의사당은 이슈트반의 왕관이 모셔져 있다 그래요. 또 이제 오른팔은 힘, 왕관은 이제 뭐 지력. 독일의 2차 세계대전 때는 또 독일의 피해를 받고,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헝가리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신발들이 이렇게 도나우 강을 따라서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도나우 강의 신발들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신발들은 무엇을 뜻하느냐? 그 독일군에게 피해를 받았던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신발이 비쌌잖아요. 그래서 신발은 벗어놓고 신발만 두고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안타까운 희생자들을 달래는 그런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다, 반대편에 이제 언덕 위에 있는 부다시를 말씀드리면, 이제 부다시 유명한 게 부다 성이 있죠. 네, 그리고 여기도 성당이 있어요. 아주 예쁘게 생긴 성당. 이 성당은 이제 마차지 성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이 언덕 위에 아름다운 7개의 꽃가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꽃가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약간 이제 성벽을 이루고 있는 어부의 요새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부의 요새. 그래서 요 내용들은 제가 야경 투어 때 얘기할 거니까 너무 많이 얘기하면 또 제 레파토리 사라지니까 요건 제가 나중에 야경 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이 동유럽 헝가리를 다니면서 밤에 야경 투어 같이 하고 같이 이제 저녁도 먹고 이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굴라시 집이 요 근처에 있어요. 굴라시도 먹고, 저는 이런 데 왔으면은
고기 꼭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스테이크 같이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녁 한번 같이 먹어보는 시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중요한 다리가 있죠. 이 다리가 이제 세체니 다리. 그래서 이 부다페스트는 되게 대단한 유명한 인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뭐 마자르족부터 시작해서 마자르족 중에 이제 1000년도에 기독교를 공인해서 약간 서양 세력 이제 시작했던 분이 이제 이슈트반 성인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독교의 뭔가 지원을 받아서 더 문화가 풍성해지고 그런 문화를 발달시켰던 분이 이 마차시 왕입니다. 마차시 왕. 그래서 황금 시대를 열었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또 대단한 현대 와가지고 뭐 세체니 공작이라는 분이 이 부다시와 이 페스트시를 연결했다. 하나로 만들었던 또 대단한 인물. 그래서 여러 인물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헝가리 가서 한번 얘기 들어보면 너무나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이제 발명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뭐 루믹스 큐브라고 하는 그 정육면체로 생긴 큐브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돌려가면서 맞추는 그런 퍼즐 큐브. 그 큐브가 바로 이제 헝가리에서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모나미 볼펜, 볼펜도 이제 헝가리에서부터 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명의 나라, 그리고 이제 굴라시라든지 파프리카, 그 다음에 또 제가 말씀 안 드렸던 토카이, 이제 와인의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또 토카이, 이런 음식의 나라, 그리고 이런 문화와 역사의 나라,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나라를 저는 이제 헝가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로맨틱 유로로 또 오셔서 저와 함께 즐거운 헝가리에서의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